네, 다음은 특강의 순서입니다. 오늘 특강은 우리 최정창 박사님께서 네, 최정창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정창 박사님은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카톨릭 신학을 석사를 전공하셨고요. 여기 식순 뒤에 보시면 양력이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뉴욕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그리고 선문대학교 교수, 그리고 미국 UTS 교환 교수로, 그리고 브리지포트 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그리고 미국 세계 사상통일연구원 원장, 그리고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전 부회장이시고, 지금은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우리 최정창 박사님을 반에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전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을 생각하면은 문선명 총재님께서 6.25 동란 당시에 부산에 피란 오셔서 범내골 토담집에서 통일교회를 출발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원리 원본을 거기에서 쓰신 것이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부산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훈 박사께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으로부터 특별한 명을 받으셔가지고 한일 해저 터널에 오랫동안 주력해 나오고 또 박성열 UPF 회장께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일을 해 나오고 장덕봉 대교장이 뒷받침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일 터널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북한을 지내서 러시아, 중국,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이르기까지 온 세계로 이제 평화의 하나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을 생각하면은 제가 여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려오면서 옛날 생각이 나고 너무 이제 감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 어르신들 제가 모시고 김일성 주체사상 비판과 그 대안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제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 제가 82이 되니까요. 이제 언제 어떻게 될는지 사람이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 고향은 경남 밀양이지만은 부산은 제2 고향이기 때문에 매형이 옛날에 대동중학교 교장도 하고 남성여자고등학교 교장도 하고 우리 집은 온통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게 되는 것은 저는 정말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이게 왜 필요한가? 왜 이 강의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김일성이 벌써 죽은 지 오래되고 뭐 주체 사상 지금 이걸 공부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 중에 큰 소망이 남북 통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북한을 알아야 되잖아요.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사회 지도자들에게만 남북 통일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국민들이 특히 원로들이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우리 이해를 해야 되니까 북한의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군사라든지 이 모든 사회의 이 실상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김일성 주체의 사상이 뭔지, 어디에 그게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체사상 비판의 필요성은 남북 통일과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김일성 주체사상은 1930년 만주 가린회의에서 완벽한 주체사상의 원리로서 천명되었다고 하지만은 이때는 김일성 18세로 종교 교리가 아닌 사상의 형성 과정을 생각하면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1955년 조선노동당 선전 성동 일꾼 모임 때까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연감의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1956년에 유교사된 이후죠. 주체가 문제의식으로 등장하여 1973년에 주체사상의 체계화가 실질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주체사상 창시를 촉진시킨 내재적인 요인과 외래적인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한국 동란이 끝난 이후 박헌영의 국내파, 박일루의 연안파, 허가이의 소련 2세파, 김일성파의 4대 권력 투쟁에서 김일성은 스탈린과 모택동처럼 피의 숙청을 했고 이를 이론적으로 합리화시킨 것이 주체사상입니다. 그래서 박헌영이도 죽였죠. 중국의 연안파인 박일우도 죽였어요. 허가이는 입장이 곤란해서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외래적인 요인은 한국 전쟁이 휴전되기 조금 전인 1953년 3월에 스탈린 사망 이후 1956년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1인 독재나 개인 우상화를 반대하는 풍조가 급속히 확산되어 가지고 북한 내에서도 이러한 풍조가 생길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에 대한 폐쇄 정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는 것. 특히 1960년에 표면화되었던 중소의 이념 분쟁, 이거는 교조주의와 수정주의입니다. 중국은 소련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수정주의라고 비판했고 소련은 중국에 대해서 교조주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중소의 이념 분쟁과 국경 분쟁의 무력 충돌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는 중립 노선을 취하면서 국내적으로는 독자 노선, 자주 노선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주체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체 사상의 기본이 깔려 있는 기본 네 가지 자주선언의 그 표가 뭔가 하니까 사상에서는 주체, 정치에서는 자주, 경제에서는 자립, 지금도 북한에서는 자립, 갱생, 경제를 많이 얘기하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위에서 아래로부터 배급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니까 스스로 자기 경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라. 그러니까
장마당이라든지 비참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국방에서는 자위, 이 자주선언의 내용이 일원화되고 체계화되어가지고 철학으로서의 주체 사상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어떠한 사상이 지금까지 지배해 왔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40년대 북한은 막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는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이 공존 지배했고, 그러다가 1980년 이후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지금까지 지배해 왔습니다. 그 아들 김정일은 인간 중심의 주체 사상을 수령 중심한 주체 사상으로 표현하고, 또 선군 사상, 군대가 첫째라는 거예요. 선군 사상을 내세우고, 그래서 82년도 김정일이는 주체 사상의 대하이라는 저서를 남기게 된 겁니다. 오늘날 김정은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체 사상과 선군 사상을 계승하면서 충신과 헌신의 실천을 강요하면서 핵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람 중심론이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주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심론, 주체 사상은 곧 사람 중심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도 여러 계층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가 이 사회의 중심 주체가 되느냐? 사회에서 주인은 지배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피지배 계급이라. 그 이유는 지배 계급은 반농적 착취 계급이기 때문에 사회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피지배 계급인 근로인민 대중만이 사회 역사의 주인, 즉 주체가 된다. 근로인민 대중이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중심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인민 대중이 사회 역사의 주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관도 이러한 입장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의 사회적인 속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일반 이 철학 사상에서 근본을 공부를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이 사회를 혁명을 시키고 뭐를 이루기 위한 목적하에서 그거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갈 수 없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 아닐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속성 세 가지 말하기를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얘기합니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주성은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약육강식이라든지 적자 생존의 생존 경쟁의 자주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혁명 투쟁이나 계급 투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론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적을 먼저 세우고 이를 위한 이론 수립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성이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한다는 거예요. 창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여기서 딱 얘기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투쟁이나 혁명의 목적을 먼저 세워놓고 그 투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의 하나인 창조성의 개념을
개조의 뜻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또 창조성은 인간의 고유한 속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도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개미라든지 돌이라든지 새들의 집짓기는 본능적 창조 활동이고, 인간은 본능적 창조 활동과 이성적 창조 활동을 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라 그랬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동물도 외계 환경의 자극에 대하여 반응한다는 사실은 동물도 의식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며, 식물도 차원은 낮을 망정 의식이 있다는 것이 알려주고 있으며, 심지어 원자의 소립자에도 의식이 있다는 것이 일부 양자물리학자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의 고유한 의식성 역시 투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입니다.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 중심론의 비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중심론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해봅니다. 대안 제시 요건의 결여예요. 종래 철학자들의 인간관에 대한 비판도 없고, 대스승인 마르크스의 계급적 인간관조차 다루지 않고 느닷없이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세계관이라는 주장은 유아 독존식이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인 자유, 이성, 권리, 사랑을 다루지 않았어요.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귀한 속성이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성이 있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자 하는 이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권리를 주장한 인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가장 귀한 속성 중 하나는 사랑이 우리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인간의 귀한 속성인 자유, 이성, 권리, 사랑을 주체사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언제나 본질상 독재에 항거하기 때문에 자유를 달라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란 유명무실의 교회와 사찰의 현실을 봅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죠. 사찰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을 위한 교회와 사찰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 관광 왔을 때 우리 북한 사회도 이러한 종교 사상이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김일성 종합대학에는 종교학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사회도 이 종교학부가 있는 걸 보라.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성경을 가진다든지 하나님을 외친다 하게 되면 처형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성이라는 것을, 이성은 항시 비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성에 대해서 인간의 속성을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 이성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요. 3단 논법이라든지.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것은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것은 크리틱하는 거고, 비난하는 거보다, 비난이라는 영어로 criticize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상이 남이 비판하는 것은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인간은 동물이다. 모든 동물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 이거는 이성에 의해서 논리적인 설명,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그 이성의 비판이라는 건 아니에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사회에서 인간의 그 이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주장은 독재 권력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나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
권리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인권의 사각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교화소로 간다든지 정치범 수용소에 가가지고 또는 공개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권 유린안이에요. 그럴 때는 UNS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 공안에 잡힙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다시 잡혀 넘어오죠. 그럼 비참해요. 공개 처형, 어린 애들을 앞에 수백 명을 놓고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경우 어디 있어요? 이거 하도 이제 세계 인권가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요새는 비밀 처형을 한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비밀 처형도 하는. 예.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인민 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이란 이름 아래 투쟁하기 위해서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라. 그럼 싸울 수 없잖아요. 예, 기독교에서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러면은 이것은 사회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투쟁을 말하고 개존을 말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북한에도 조국애라든지 동지애라든지 인민애를 말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 사상은 비인간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주체 사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유와 인권이 없고 사랑도 주관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 이걸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투쟁의 이론적 근거의 불제시예요. 인민 대중만이 역사 발전의 주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계급 투쟁에 참가하는 사람이 반드시 인민 대중일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계급 투쟁의 지도자 중에는 근로 인민 대중이 아닌 계급에 속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다음 철학의 부재스님. 주체 사상에는 고유한 본체론이 없다. 이 철학에서 맨 처음에 다루는 것이 존재론이고 존재론 중에서 제일 가장 이 세상에 대해서 근본을 다루는 것이 본체론이거든요. 그 본체가 정신이다. 본체가 물질이다. 이게 보는 게 소위 유심론과 유물론이에요. 서양에서는 그렇게 보았지만 동양에서는 본체를 어떻게 봤어요? 음과 양이 태극이 말하자면 본체라 그런 얘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체 사상에서는 그런 것을 다루지 않았어요. 사람 중심론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생관이나 인간관일 뿐이라는 것. 본체론이 없기에 세계관은 못 된다. 유물론과 관념론을 오가는 무신론 사상이고 종교의 자유와 자유주의 사상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주체 사상이 사회 역사 원리에 적용될 적에 말하자면은 역사관이에요. 역사관도 주체 사관이라고 그래요. 역사의 주체가 인민 대중이라는 주체 사상의 주장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체일 수밖에 없기에 공산주의 유물관과는 달리 주체 사관이라고 불립니다. 인민 대중 개념의 애매성을 계급성을 띤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체이며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면은 무계급 사회인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적대 계급이 없었기 때문에 피지배 계급도 없었고 인민 대중이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급 투쟁도 없었을 것인데 그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여 다음 계급 사회인 노예 사회로 이행하였을 것인가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인민 대중이 과연 역사 발전의 주체가 되었던가? 역사 발전의 참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영국의 아놀드 토일드 같은 말하기를 로마의 멸망 원인을 노예 반란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출현과 주변의 야만족인 게르만족의 침략을 직접적인 주 원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봉건 제도가 농민의 투쟁에 의해서 붕괴됐다는 것도 전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봉건 사회를 실제로 타도한 계층, 혁명의 주체는 농민이 아니라 신흥 상공업자층, 즉 부르주아지였다. 그 대표적인 투쟁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프랑스의 대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마저 이 혁명을 부르주아지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민 대중이 주체가 된 혁명이 아니라 부르주아지가 주체가 된 혁명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역사 발전의 주체도 과학기술의 발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학기술의 발달하는 것은 전문학자들의 연구와 발명이 있어야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지. 여기 무슨 인민대중이 들어갈 여지는 없다는 거예요. 경제 발전도 과학적 지식과 산업경제에 대한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문화의 발달도 종교인, 예술인, 사상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보면은 이들은 대부분 지배 계급도 아니요 피지배 계급도 아닌 중간층이었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론의 주체 사관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론인 것처럼 주체 사관도 역시 인민 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적과 통일하는 그 궁극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가에서 주사파들의 활동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1980년대하고 1990년대에 있어서 한국 대학가에서 중요한 학생 총회장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사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활동을 해가지고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또 청와대 들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다든지 비서관의 역할을 한다든지 지금도 사회에 여러 군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주체사상이 김정일이 들어와서는 수령 영도론이 있고 수령을 이제는 신격화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위협은 수령에 의해서 개척되며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수행된다. 그는 북한에서는 제일 힘이 있는 것이 당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실제로 북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는 노동당이고 하나는 장마당이래요. 네. 이 당구에는 뭐예요? 최고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있잖아요. 네. 당과 수령의 영동 밑에 수행된다. 김일성 수령의 영도를 인민대중이 반드시 받아야 하고 신인 그에게 충실성을 보여야 한다는 수령 영도로는 사람 중심론과 배치되는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가 배치라는 내 사회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면 인민대중이 사회와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령만이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 사회의 중심과 주체는 인민대중이 아니에요. 농민들이 아니에요. 당과 수령입니다. 수령의 지도와 영도를 항시 꼭 받아야 한다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활동, 창조적인 자율활동, 자유에 의한 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령의 신격화에 대한 김일성은 엄연히 김형직의 아들, 원래 김일성의 이름은 김성주였잖아요. 김정일의 아들이기에 어디까지나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가 신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와 절간, 경제는 종교의 자유를 선전하는 유명무실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1만 8천 개 있다. 석고상과 흉상을 합하면 3만 5천 개나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얼마나 신격화에 왔느냐. 민족적 애국심의 위장성이에요. 신격화의 결과로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일성의 애국심의 위장은 모든 성시의 족보와 종친회를 없애고 북한 동포를 족보 없는 국민, 뿌리 없는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상을 숭배할 줄 모르고서 어떻게 조상들이 남긴 전통 문화를 개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격화한 김일성의 민족적인 애국심은 전적으로 허구요 위장인 것입니다. 오로지 김 부자에게만 충성과 헌신을 강요가 있기에 자유와 인권이 없는 1인 독재의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결론 부분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쁘다.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안이 있어야죠. 네. 남북 통일을 위한 또 세계를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일 것인가. 문선명 총재님께서 1991년 11월 30일경에 북한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김일성과 주석공관에서 단독이제 회담을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만수대 의사당에서 문 총재님이 무엇을 얘기했느냐는 겁니다. 북한의 정무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입니다. 정무원의 부총리인 김다련이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이제 안내를 하고, 이 만수대 의상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지만 북한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안 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고 그럽니다. 이 대의원 숫자가 한 700명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 지금은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이 그래요. 그때 문 총재님, 한 총재님을 이 만수대 의상에다가 이제 모셔가지고, 그때 윤기복이 그 위원장입니다. 통일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기복인데, 윤기복이 이제 환영사를 하래요. 이 환영사에 뭐라 그러고 하니까, 미제 앞잡이들이, 이승만 독재자들이 북한을 침략하는 것이 6.25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 총재님이 단에 서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시는데 장장 2시간 했어요. 예, 보통 문 총재님 뭐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 엄청나게 하죠. 그래 나가가지고 그냥 뭐 점잖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북침이라고? 그 딸소리를 하지도 말라고 책상 막 치면서. 여러분 문총재님 보시고 직간접적으로 온 사람은 이해를 하시죠. 얼마나 화를 내가지고 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밖에 있는 김일성 동상을 쳐들어옵니다. 주체사상 탓이거든요. 주체사상으로는 남북 통일 될 수가 없다고 막 야단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주의로 해야 된다. 북한에 우리 한국에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옛날에. 그래 가가지고 다 김일성이 찬양을 했지요. 좋은 얘기만 했지. 직찬을 쏘아가지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공격하고
주체사상으로는 남북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주의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참 사랑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 될 수 있겠느냐. 굉장히 김일성이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다 영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다련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얼굴이 막 굳어졌어요. 그때 이제 참석한 박보희 총재, 그 다음에 김효율 보좌관, 김효율 씨는 제 친구예요. 그리고 김효율 씨가 이 얘기를, 아휴, 그때 막 다리가 떨려서 혼났다는 거예요. 그게 의사당에서 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하고 당 주요 간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회를 끝나고 나서 너희들이 그냥 남원으로 돌아갈 줄 아느냐? 비행기 하나 폭파시키면 끝나. 얼마나 위협을 했어. 그러니까 박보희 총재들이 다리가 떨려서 그래서 문 총리님께 아유 문 총리님 너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김일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북한 땅에 온 거야. 내가 죽는 한일에도 올바른 말은 내가 하야지. 누가 하였나는 막 그랬어요. 북한에 가서 그렇게 큰 소리 친 사람이 없어요. 문익환 목사가 큰 소리 쳤어요. 어느 대통령이 가도 외교적인 관계만 맺지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북한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김일성이가요. 면담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면담을 하고 이렇게 기백을 가지고 강하게 한 사람은 김일성의 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신문에 문 총재 발표한 말을 실리라 그래도 노동신문에 이게 나올 정도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흥남의 마전 추석 공관에서 초대를 받고 점심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 통일에 대한 이상가족 상담 문제라든지 금강산 방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우리가 평양에 세계평화센터를 지었죠. 평화자동차를 만들었지요. 그 휘파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 총재님하고 김일성이가 문 총재님보다 8살이 더 많아요. 1912년 4월 15일 생이거든요. 김일성. 문 총재는 192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8살 차이에요. 김일성은 82세에 죽었어요. 묘양산 특각에서 사망한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래서 갑자기 이제 죽게 되고 의료진도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정일 아들하고 갈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고 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 하여튼 김일성은 82세 1994년 문 총재님을 만나고요. 3년 이후에 이 사람이 돌아갔어요. 김일성 이 주체 사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문 총재님께서 얘기한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김일성은 주체란 말을 했지만은 대상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주체란 말은 중심이 있는데 중심이라는 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 총재님이 가르친 원리 이 해설, 원리 강론, 원리 원본을 보게 되면은 주체와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 그러니까 양과 음이 있고 정신과 물질이 있고 너 나가 있고 상하가 있고 우자가 있고 전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주체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니까
이성성상이라는 용어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성상이 있다. 하나는 내성이고 하나는 외형이라는, 내성을 성상이라 그러고 internal nature라 그러고 형상은 external form이라 그래서 외형이 있다. 그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성인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외형인 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광물, 원자, 소립자 전부 다 이 존재의 세계는 모든 것이 이러한 관계로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서양에서 유물론, 유심론 여기 나옵니다. 동양에서는 그거 없어요. 동양에서는 뭐예요? 양음의 주체와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으로 중심과 주변, 위치를 보게 되면 주체는 상이고 대상은 하위라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이성성상 주체와 대상에,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말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검증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 총재님은 그냥 인간이 막연하게 사회의 중심이고 사회의 주체가 아니고 이런다. 진정한 주체는 모든 존재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세계는 존재물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만든 건 아니에요. 육신이 부모가 없이 가지고 내 생명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잖아요. 근데 육신의 부모가 무엇이 내 생명체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정자세포와 어머니의 난자세포가 결합해가지고 나라는 생명체가 되었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일생 모시려 그러고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합니다. 내 생명체는 정자세포와 난자세포의 결합이라고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정자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난자세포를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정자세포와 난자세포를 있게 한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의 부모가 나의 원천적인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의 정자세포와 난자세포를 있게 한 창조한 창조주가 내 생명의 원천적인 근본적인 부모라는 얘기예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에서 문 총재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남성 신으로만 국한돼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모든 교황들이 다 남자였어요. 개신교에서 목사님들이 다 남자예요. 요 근래는 어머니 신학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자도 목사로서 안수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단도 생겼지만은 극소수가 됩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중요한 당회 구성원이 장로들입니다. 담임 목사가 당회 회장이에요. 전부 다 남자들이죠. 교회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자 신도들을 한 사람도 권사님, 집사님 한 사람도 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회도 남성 중심한 교회 체제예요. 캐톨릭도 그러했어요. 순회는 신부들 스포트하는 그런 입장에 불과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보았기 때문에. 문종재님은 하나님은 아버지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적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heavenly true parent 단수로 씁니다. 이성성상을 가지고 부모로서. 유교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조상님들을 다 공경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이죠.
그 창조주 부모로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왜 창조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계시지 아니하고 독자로 존재하는 것은 외롭고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주체 혼자만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상대적인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상을 창조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의 동기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이 동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랑이 개입하게 되고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 중에서 최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랑은 이성에 의해서 사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쳐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선천적인 거예요. 예. 천의 총각으로 있는데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을 천의 총각시절에 알 수 있나요? 없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성생활에 들어가서 이것이 남자의 사랑이로구나. 이것이 여자의 사랑이라구나. 경험을 통해서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갑다.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자식을 낳고 기르지 않은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건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을 가장 귀한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단어 중에 제일 인기 있고 제일 귀한 단어가 뭐냐? 어머니라는 단어래요. mother라는 거. 예. 탈북자들이 이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들어보면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탈북을 하고 또 북한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내가 어렵지만 돈을 보내드리고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눈물겹고 어느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최고. 그 참된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참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 아무리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 부모는 나는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이 더 잘 먹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공부를 못하지만 내 자식은 공부를 시켜주고 싶잖아요. 자식을 그렇게 위해 주고도 뭐예요? 더 주고 싶은. 그게 뭔가 하니까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주체는 그냥 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참 사랑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룹이 있으면 그 어떤 그룹에서 가장 그룹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회장이 됩니다. 그룹의 중심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랑이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 부모가 뭐예요? 가정의 중심이죠. 가정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누구가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이요. 자기 본분만 생각하는 선생님은 중심 주체가 못 돼요. 학생들에게 욕을 먹고 두드려 맞는 현실이 아니에요. 부모와 가정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주듯이 그러한 참 사랑을 가지고 학생들을 도와주고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이 학교에서 주체자가 된다는 이게 주체사상이에요. 기업체의 사장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만을 위하고자 한다. 그러면 종업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조직적으로는 주체가 되지만 심정 세계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정말 종업원들을 내 자식, 내 동생처럼 생각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윤을 서로 공동 분배를 하고 그렇게 해줄 적에 그 사장은 그 회사의 진정한 중심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 기관장도 그렇고 나라의 대통령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께서 그냥 막연한 주체사상이 아니라 이런 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체가 된다. 그래서 3대 주체사상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참 부모가 되고 학교에서 참 스승이 되고 사회에서 참 주인이 돼. 이러한 주체가 있어야 거기에서 무언가니까 평화가 행복이 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참 사랑의 가치를 기초로 한 참 부모, 참 스승, 참 부인, 주인의 3대 주체사상. 통일교에서 문선명 총재 네 분을 참 부모라 그러는데 이 참 부모 사상은 두 분에게 국한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참 부모가 돼야 돼요. 학교에서 참 스승이 돼야 되고 이 사회에서 참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 사상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들이 제의 메시아가 돼야 되고 이 사회에서 가정의 가치를 기초로 한 오늘 우리는 하나의 이상적인 사회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공생, 공영, 공의주의라 그럽니다. 공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죠. 혼자라는 것은 뭔가 이것은 단점이 독재 가능이 있어요. 독점을 할 수 있어요. 독단의 위험성이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이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된다. 그건 공이에요. 그래서 공생, 공영,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 그런데 모든 공이 다 옳으냐? 아니에요. 단점이라는 것은 둘이 있으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싸워요. 투쟁할 수 있는 겁니다. 둘이 있으면서도 좋을 수 있는 것은 뭔가 둘이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다 둘인데 부부예요. 그런데 다 행복하게 사는 이상상자는 아니에요. 여기에 가치관이 같아야 서로 이렇게 화합 통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공은 가치관 통일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생주의, 공영주의, 공의주의가 뭐냐는 겁니다. 공생주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영주의는 정치적 차원에서, 공의주의는 윤리적과 연결된 하나 단순 개념이에요. 공생, 공영, 공의주의는 복합 개념으로 이상사회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상사회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세계 한 가족 사회 천주 통일국이 되어야 된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공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동생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살 능력도 있어가지고 봉급을 많이 받아옵니다. 형님은 뭐 능력이 없으니까 형은 돈을 조금 받아와요. 그런데 가정의 경제를 이루는 모든 결정은 부모가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볼 적에 돈을 많이 벌은 동생보다도 적게 벌은 그 형에게 큰아들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왜? 큰아들은 아들이 대학교 다니니까 너는 돈을 이렇게 써라. 작은 동생은 너는 많이 벌어왔지만 이제 유치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니까 내 아들이 요것만 써라. 그래도 동생이 싫어하지 불평하지 않아요. 왜? 불평 안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될 적에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부모가 하는 것을 모든 걸 따르고자 하는 부모 사랑에 의해 가지고 그 가정이 되게 되면 뭐예요? 여기에는 공생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기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수입 다 다르잖아요.
이거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앞으로 사회에 있어서 자유민주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상적인 경제 체제가 아니에요. 빈부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엔 공영주의. 오늘 우리 정치를 보게 되면 여당과 야당이 항상 싸워오잖아요. 이걸 보게 될 적에 마음이 불평해요. 좋지 않아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게 될 때 자식이 편할 수가 없잖아요. 참 사랑을 기초로 하게 될 적에 가정에 몽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지를 않아요. 형제가 싸우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체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참 사랑이 빠지게 되면 그게는 섭섭함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공의주의라는 것은 윤리적인 기준에 있어요. 윤리적인 기준.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따르고 동생의 형을 따르고 이게 다 가정에서 참 사랑을 기초로 한 윤리 관계가 정상적으로 나갑니다. 그냥 윤리를 강조하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형을 따르라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싫은 거예요. 이러한 근본적인 참 사랑을 기초로 한 가정, 이것이 사회와 세계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통일한국,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한 한국의 통일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이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도 과거에 삼국시대가 분립되어 있다가 270년 분립되어 있다가 통일이 됐죠. 그럼 통일이 됐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또 분열이 돼서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이시조선시대, 남북 얼마나 통일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요. 남북 통일을 우리가 대부분 지금 원하고 있는데 남북 통일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남북 통일이 됐다가 또 분열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과거의 통일이라는 건 뭐예요? 정치력에 의한 통일이에요. 군사력에 의한 통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국민 상호간의 통일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분열이 되고 분열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신통일 한국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남북 통일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인대로 책임이 있고 경제에는 경제인들의 책임이 있고 군대는 군대로서의 책임이 있고 우리 국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부모는 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고 정자, 난자, 세포를 창조한 창조주가 나의 진정한 부모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많지만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본된 부모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그 부모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옛날 차원의 신앙이었지만은 원리에 가르치는 못이라 그러는 겁니다. 양자의 단계에서는 양부모를 보게 될 적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실감이 안 나요. 저분을 내가 아버지로 믿어야 되겠다, 어머니로 믿어야 되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믿는 관계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당신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어머니인 것을 제가 믿나이다. 절대로 오늘도. 예, 너 일이 된가 하네. 어제 저녁에 뭘 잘못 먹고 너 그러더니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슬픈 얘기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원천적인 부모라는 것을 알고 그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유교에서 그랬어요. 유대교에서 오늘 세계 종교를 보면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
그러면 유교, 불교 이 세 개 종교를 보게 되면은 가정의 가치를 얘기한 데가 맨 처음에 유대교였어요.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 가정을 중심에 오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가정이 확대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했거든요. 고대해 온 메시아를 불신했기 때문에 유대교는 분파의 길을, 파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교의 바톤을 이어받은 기독교는 뭔가 하니까 이제는 가정을 얘기 못해요. 영적인 개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그것도 실체적으로 지상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저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겠다 하는 영적인 개인 구원에 담겨요. 그러면서 지상에서 이곳을 사랑하라, 그 정도예요. 불교도 뭐예요? 개인이 수도 생활을 들어가지요. 부부가 같이 수도 생활을 들어가고 가정이 같이 수도 생활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한 가치를 강조한 것이 유교 사상이었어요. 유교라는 것은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죠. 삼강오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잘 모시라는 효를 얘기했어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여 불감회상이 효지시야라 그랬어요. 내 피부, 내 몸, 이게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이것을 잘 간수하는 것이 효의 첫걸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효의 최고 단계는 뭐냐면 입신수도 이현 부모 해가지고 이것이 효지 종려라 그랬어요. 내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수도 생활을 해서 인격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이름을 날려라는 거예요. 이름을 많은 사람 앞에.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름이 더 나를 통해서 더 높이 되게 될지 최고의 경지에 효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효라는 얘기 없어요. 유교에서는 가정에서의 이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국민이 군왕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효라는 게 뭐예요? 자기 부모와 자기 조상에 국한되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에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선명 총재님이 가르치면 이 효가, 진정한 효는 하나님께 가져야 된다. 네, 부모는 조상에게 와서 내 조상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된 부모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효해야 된다. 그 효정의 도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에서는 가정의 가치예요. 이 가정을 귀하게 느끼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를 일으킬 수 있는 첩경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참 사랑을 기준으로 한 효의 생활, 충효의 가치를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상호 간의 관계는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에서는 국제 결혼을 하지요. 왜 국제 결혼을 하느냐? 일본과 한국이 한때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에서는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흑인이라 할지라도 인종을 초월해야 되는 모든 인류는 상호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사회 동포주의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저출산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북한은요, 출산율이 1.8이라고 그랬는데 한국은 지금 점점 낮아가지고 이제 금년 마지막 분기에 들어와서 0.7이라 그래요. 부부가 결혼해서 두 아이는 낳아야 또이지요. 그런데 한 명만 낳아도 인구가 절감이 돼. 이거는 한 명도 안 해. 0.7이니까 인구가 얼마나 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문을 많이 열어가지고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형제 자매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국제 결혼을 강요해서 오늘 여기 저 찬양한 사람들이 필리핀 선교사들이에요. 선거 잘했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 박수를 응용하는 거는요, 필리핀 선교사들이 노래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한국에 와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어떻게 잘 사는 거예요? 돈만 있어가지 아니에요. 내 시부모를 잘 모셔야 돼요. 내 남편을 잘 모셔야 돼요. 남편이 술 먹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하더라도 내 남편을 생각하시고 남편은 잘 남편이 교회 안 나오도 뭐 문제가 아니에요. 예. 가정에 참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입장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적인 가정을 그래서 새로운 제2의 유교가 통일교회예요. 제2의 기독교가 통일교회예요. 제2의 불교가 통일교회예요. 그 통일교회는 개인을 중심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와 가정에 그래서 참부모 사상, 참가정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참주인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과거의 통일과 분열을 반복한 역사였지만 이제 화합과 통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으로 경진 사회 지도자들이 남북 통일해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을 만나서 북한 사람이 얼마나 고생해서 비참하게 살아왔습니까? 저는 TV 다른 건 안 보고요. 북한 실정에 대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몽땅 다 보고 매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더라도 그게는 눈물이 있고요. 자, 우리 동포들이라서는 우리 동포. 이것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정치인에 의해서 어차피 남북은 통일이 될 거예요. 통일이 된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책임을 해가지고 진정한 화합과 통일을 이루어가지고 신통일한국을 세우고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 앞에 자랑해서 한국이 동서독도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베트남도 남북이 통일이 됐는데 통일 안 된 나라가 한반도 남북이에요.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이 보통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18년 살면서 한국에 있으면서는 한국의 가치를 몰랐는데 미국에 18년 살면서 이야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제가 그때 공부했어요. 한국말이 최고예요. 영어는 12시제로 있고 논리적인 언어죠. 분명해요. 한국말은 애매하지만 한국은 뭔가 하니까 형용사가 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이 흐른다, 졸졸 흐른다, 출출 흐른다, 쫄쫄 흐른다, 구당탕 흐른다, 꽁꽁 흐른다. 한글 사전에 없는 말이라도 우리가 하면은 상대방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속에 인간의 생각, 사상이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걸 알아요. 한국 사람은 심정적인 사람이에요. 심정민족이에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량빛도 한마디 말로 다 갚는다. 논리적으로 이게 해당이 안 되죠. 미국 사람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천량빛도 말 한마디로 그래 내 천량 안 받을게. 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K-팝이라든지 BTS라든지 이 한류가 지금 세계에 얼마나 인기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한국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눈물이 있어요. 야 사랑이 있거든요. 한국의 춤이나 노래를 보게 되면 그런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계 어느 박람회에서 계속해서 연달아 1등하는 이 언어가 뭐면 한국어예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앞으로 한국은 지금도 외국에서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교가 생기지만요. 앞으로는 한국어가 세계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는 것은 논리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심정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문화와 심정 문화예요. 사랑의 문화예요. 가정을 기초로 한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남북 통일에 기여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미리 저금 통장 하나 만들었어요. 북한 사람 만나면 내가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도 탈북민이 우리나라 34,000명이 있지. 한 번씩 여러분 한번 그분들을 초대해서 집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겠어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내 한 동포고 형제 자매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원로들이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영향을 주고 김일성 주체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되지 않는 거예요. 참 사랑의 이러한 사상에 의해가지고 위해주는 사상이 진정한 중심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